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오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번 방중 성과와 과제를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징계와 윤리위원회 인선을 놓고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내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당내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어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월 7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중국 서열 2, 3위 인물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정상회담을 완성한 셈이네요. 예, 이 대통령이 어제 이 자오러지 중국 인민대표회의 그 상무위원장 또 네. 리창 국무원 총리 차례로 만났습니다. 8년 만에 국빈 방문에서 중국 국가서열 이제 1, 2, 2위, 3위 모두 만난 겁니다. 이 자오 위원장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했는데요. 리창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아예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지금 또 어젯밤에 이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예. 그 지난 5일에 시 주석과의 만찬회동에 있었던 뒷얘기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가장 좀 바랬던 부분 중 하나가 이 한류 제한과 관련된 그 한한령 해제 네. 이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네. 시 주석이 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 석자 얼음 이제 90cm 얼음인데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나 바둑 같은 건 이미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취지의 해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상하이로 이동해서 어제 저녁이죠. 상하이로 이동해서 천진익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났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이제 중국 상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천진잉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네. 이 상하이는 아주 오래전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교류할 때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을 시기에 우리의 선대 선조들이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웠던 본거지여서 그 측면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진잉 당서기는 이 상하이와 한국 간의 무역 총량은 양국 무역 총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아주 중요한 관계다 이렇게 거들었고요. 참고로 천진잉 당서기를 그럼 왜 만났냐 이렇게 했을 때 네. 지금 굉장히 중국의 차세대 유력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방중 기간에 시 주석 포함해서 중국 권력 4인방을 만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기간 중에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좀 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일본의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히토류 수출을 막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서 이 대일 보복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김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더 커지고 있죠. 예,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정치권의 일반적인 문법이 있는데 먼저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그래도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소명을 다 해서 혐의를 벗고 나서 당에 돌아온다 이런 게 이제 정석인데 네. 지금 김병기 의원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당내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먼저 총대를 맨 모습인데요. 예. 박 의원은 이 김병기 의원이 억울하더라도 좀 자진 탈당하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지역에서 강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박 의원은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와 큰 형님하고 부르는 예의 투박한 김병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에서 뭐 박주민 의원이나 뭐 복귀왕 의원 같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선당 후사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김병기 의원을 향해서 무혐의를 입증한 뒤 당에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병기 의원 아직은 탈당하지 않겠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돈을 직접 보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실 핵심 관계자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죠.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 A씨를 1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경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강선우 의원의 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언론에 공개됐던 김병기 의원과 이 강선우 의원 그런 대화 녹취록에서 이 강 의원은 A씨가 1억 원을 보관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1억 원 수령 경위와 실제 반환 여부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특히 금품 수수 시점으로 특정된 시기에 동선 분석 자료를 토대로 김씨 의원 측과 직접 만났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이 강선우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러 차례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한 반면 김경시 의원은 이 공천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은 A씨 조사에 이어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김 시 의원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죠. 예, 김씨 의원의 경우에 경찰에 고발되고 그 다음 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 김씨 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논란이 일자 김씨 의원은 신속히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주말이 끼어 있었고 검찰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경찰은 김씨 의원과 입국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고요. 김씨 네. 의원은 귀국 후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이 경제학 박사과정 재학 중에 이른바 부모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이 후보자 장남이 2020년 9월입니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하던 밟던 중에 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계량경제학회에 게재가 됐는데 해당 논문을 확인해 봤더니 김 씨의 부친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교신 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이 공공경제와 게임 이론의 이제 권위자로 불리는데요. 네. 이 야권에서는 해당 논문이 박사과정 재학 중에 게재된 만큼 이 아들 김 씨의 연구원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아들은 참고로 현재 그 국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고요.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해당 논문이 입사 과정에 활용됐는지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 측은 즉각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지금 또 아빠 찬스 이런 거 옛날 그 조국 대표가 생각나는 만큼 예. 즉각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 예. 이 후보자 측이 한국계량경제학회에 게재된 장남의 논문은 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이걸 발전시킨 것이다. 장남이 제1저자가 되고 아버지가 제2저자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관련 내용은 논문 하단에도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일교 신천지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예, 대검찰청은 이 검경 합수본을 꾸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맡는데요. 검찰 25명, 경찰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에서는 본부장인 김 지검장과 함께 부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참여합니다. 경찰은 하명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을 부본부장으로 총경 2명과 경정이하 19명이 참여합니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수본은 검찰이 송치 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맡고요.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합니다. 이 대검 관계자는 겸경의 이 수사 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을 심사하죠. 예, 법사위가 이제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논의합니다. 이 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설 연휴 전에는 소위 개혁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 통일교 특검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또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네. 반면은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 정부와 관련된 이른바 2특 1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들의 정교 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민주당 현재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된 이 공천헌금 카르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또 대장동 일당에 이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연이은 정권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한 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다소 올랐고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분들로 도로도 분주한 편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사고 소식 남북권인 남해선 부산 쪽인데요. 할만 4차로와 갓길 사고로 차단돼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길은 경부선 서울 쪽입니다. 수원 부근과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부산 방향도 수원 신갈과 남사 진위 일대로 차가 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수암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나 3번 나들목부터 처리 여파 크게 봤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와 수암터널 일대로 출근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가장 더뎌져요. 도봉터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다가 이어지는 일산 쪽 강변북로도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지한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끝났어요. 네, 요새 사상 최고치라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S&P 500이 0.62% 오르면서 6,944포인트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네. 나스닥도 0.65% 오르면서 23,547을 기록했는데요. 나스닥도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AI 수요 확대가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전반에 걸쳐서 실적 가식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서비스의 PMI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것도 이런 주식시장 랠리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상승장이 구조적으로 견고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UBS는 이번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연말 S&P 500 목표치를 7,70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대비해서 약 11%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도 유럽, 아시아, 신흥국까지 동반 강세가 나타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화랑세인데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오른다고 했는데 올해도 AI 테마는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AI 테마가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이번 상승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CES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서 긍정적인 기술 그리고 제품의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차세대 칩 루빈이 이미 생산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수요는 기존 예상보다 더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론,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AI 투자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하면서도 2026년을 대비해서는 보다 분산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AI 집중이 유지는 되지만 종목 쏠림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동시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자, AI 테마의 상승 동력이 여전하다면 이제 금리가 중요해질 텐데 금리 전망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네, 금리 전망 자체는 증시에 여전히 우호적입니다. 그렇지만 낙관론만 존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약한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금리가 시장 예상보다는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에서는 물가보다 높은 실질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채권의 매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 전략가들은 1월이 저변동성 금리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의 주식 랠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금리 리스크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1월이 저변동성 금리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월 효과는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상 최고 수준인 7.6조 달러의 머니마켓 자금이 1월 증시 강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퀀트로 볼 때 미국 증시는 1월이 다른 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타델은 이러한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올해 S&P 500이 최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반면에 20% 이상 급등을 예상한 비율은 1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 결과를 해석을 해보자면 낙관론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과열에 대한 경계도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S&P 500의 RSI는 아직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아서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의 포지셔닝 변화가 있다고요? 예, 최근 투자자들은 강세장을 추종하면서도 점진적인 방어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롱 포지션이 일부 축소되고 신규 숏 포지션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를 부정하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조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와 유럽, 신흥국 지수는 과매수 구간에 근접한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 증시가 글로벌 대비 마지막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주식과 채권 간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면적인 위험 회피가 아닌 선별적인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월 5일 그러니까 새해가 된 지 닷새 만에 4,5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예, 올해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상반기에 코스피 지수가 4,500을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년 3거래일 만에 4,500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이 둘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반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0.58%, SK하이닉스는 4.31%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시총이 전 세계 17위, SK하이닉스는 3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25년 초반에는 200위권 밖에 있었는데 1년 만에 일본 시가총액 1위인 도요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1.52% 오르면서 4,525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하면서 9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가게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CES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제품인 HBM4 16단 48GB를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HBM 이외에도 AI 서버에 특화된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소캠2도 공개를 하면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수의 또 다른 수혜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수주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5개를 추가로 구매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이라는 코멘트를 붙이면서 지금 머스크의 팀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혜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국빈 방문 일정까지 마무리되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문화교류 발언이 있었다고요? 네,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중국은 향후 더 많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국에 수입되는 것을 환영하는지, 중국 측은 이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마오닝 대변인이 한중 양측은 질서 있고 건강하며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하는 데 동의했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엔터 산업 전반에 좋은 흐름인데요. 현재 중국인 멤버가 많아서 중국 노출도가 가장 큰 기업이 SM인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코스닥에서는 상패가 될 기업들이 꽤 있는가 봅니다. 예,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를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연말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시행세칙을 개정 완료하면서 올해 시가총액 150억 미만 기업들은 이번 달 말 상패가 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50억 미만 기업이 총 27개입니다. 이 내년에는 200억으로 높아지고 매출액은 50억으로 높아질 예정인데요. 시총이 낮고 매출이 적은 기업들이 퇴출이 되면서 투자 자금들이 다른 기업들로 흘러들어가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잠시 후 열릴 우리 주식시장 흐름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85%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 시장의 랠리가 어디쯤 끝날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시장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네. 강세장의 마지막은 대형주의 주가 흐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랠리 이후에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진 이후에 상승 랠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런 흐름을 기억을 하시고 계시다가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이 144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외환당국이 작년 말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 대거 매각을 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1997년 이후 28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외환당국 개입으로 환율의 하향 안정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환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치슬리 투자자면의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한 주의 중반 수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말라 있네요. 네. 건조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다고요? 네, 경북 포항과 울진은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고 경북 문경과 예천, 성주와 청송은 새롭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더욱 건조해지는 팬 현상으로 이 동쪽 대부분 지역은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산지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추위가 주춤하는 모습인데 어제보다 공기가 아침에 한결 부드럽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가 잠시 쉬어갑니다. 서울은 최저 기온이 0.5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하며 어제보다 8도 정도나 높았고 평년 기온을 6도 정도나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등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네, 계속 하루 걸러 추워지는 양상이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는 옷차림을 좀 단단히 하셔야겠네요. 네. 자, 오늘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도 제주도는 비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전라도와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 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인 이 건조함을 해소해줄 강수 소식은 주말에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레 금요일 밤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에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주말이 돼야 건조특보가 지금 해제가 될 것인가 그때까지는 특히 산불 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용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격 인터뷰 일부에선 국민의힘 중진이자 경북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도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저요. 네. 요새 뭐 암은 감기요 수준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의식이 너무 좋아서 저는 뭐 감기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가운 예. 소식이네요. 예.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혁신안 공개 지금 8일로 그러니까 내일이죠. 예고가 예. 돼 있는 상황인데 당내에서 뭐 쇄신론 또 자강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뭐 쇄신론이나 자강론이나 모두 당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 같은 이야기라 보고 네. 다음은 쇄신을 하든 자강을 하든 몸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젊은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분을 도려내다 보면 몸이 튼튼해지고 그러다면 쇄신을 해도 되고 자강해도 되고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슨 통합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인간의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아픈 부분은 고쳐야 되지. 고치지 않고 그 힘을 기른다는 것은 힘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아시지만 그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만났습니다. 예. 그 당의 쇄신과 통합의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고요. 저희 예.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유정복 인천시장도 혁신이 우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지금 골문 부분을 먼저 도려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예. 네, 시각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별 시각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도 다 당을 힘을 길러서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도 우리가 승리하고 다음 대선도 우리가 이기고 국회의원 선거도 이기고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이라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순서가 어느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픈 부분을 두고 뭐 힘을 다 합쳐서 모두 통합하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당이라는 것은 그 무리가 당자거든. 무리 당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지지 않은 분이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고 봅니다. 예. 네. 예. 지금 지사님이 같은 뜻을 가진 분이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가 재가동이 예. 되는데 이게 결국 예.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한 부분 때문에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중앙 정치에서 떠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우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수신제가 치국 평체나 우리 당은 뭐 치국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신제가 기본이 자기 자신을 수신하고 닦고 그 다음에 제가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걸 몰랐다면 문제가 있고 알았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느 집안이든 어느 나라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절차에 있어서 당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윤리위원회 구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는 관행적으로는 위원장 외에는 비공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보도를 통해서 이제 윤리위원회 위원들 몇 명이 나왔는데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윤건희 라인으로 채워졌다. 이런 예. 비판이 나왔고 예.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임명 직후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공개 안 하게 되면 공개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공개되어서 이제 사퇴한다. 왜냐하면 내가 윤리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그 한 전 대표를 뭐 전역을 한다든지 무슨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들하고 관계가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되는 게 예, 맞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도 사실 그 지사님하고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걸림돌이 예. 제거돼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순서의 어떤 측면으로 보시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예. 그러면은 지금 순서에 따라서 지금 먼저 사과하고 또 당에서 절차대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통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통합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유우파 보수당이잖아요. 자유우파 보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다 뭉치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두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을 갖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또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뭉치는 것이요. 그게 네. 당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유우파의 뜻을 두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뭉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예, 강조를 예. 하셨는데, 예. 그 앞서 지금 김도읍 의원이 정치기 의장을 넉 달 만인가요? 지금 예. 사퇴를 했거든요. 예,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는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읍 정책의장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고든 분이거든요. 고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동혁 대표 될 때 본인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하고 당이 장동혁 대표께서 좀 정치 경력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선이나 되고 하니까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 그런데 길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만두고도 저하고 통화했는데 네. 왜 그만뒀느냐 하니까 연말쯤은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었다. 처음부터 너무 길게는 안 하려고 생각했고 말씀을 드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정치적 행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꼭 장 대표하고 뜻이 안 맞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분은 아주 올곧은 분이기 때문에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말을. 같이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네네.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 거 보면 자기가 들어갈 때부터 정책 이장 시작할 때부터 올해는 길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민주당이 새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오늘 법사위가 열립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도 16일에 열리고요. 예. 자, 지사님께서 계엄에 대한 국민 심판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서 끝났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당이 도와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예. 이 입장 여전하신 건가요? 예.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계엄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계엄은 잘못되었다. 그래도 이 대통령이 탄핵해서 나라가 어지러울 정도의 탄핵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 했고 또 계엄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뭐 한두 번 사과했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패배했잖아요. 그 이미 국민들이 심판이 끝났다. 계엄으로 알고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데 2차 종합특검법 추진하면서 계속 예. 이 내란 청산 입장을 고수하고 이걸 지방선거까지 가져갈 텐데요. 여기에 예.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탄핵할 때 탄핵하면은 정권 뺏기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정권 뺏기고 나면은 뭐 내란 뭐 이런 문제를 해서 계속 공격을 할 건데 그게 우리 당이 대비를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판세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뭐 지금 2월 3일이니까 네. 뭐 5개월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많이 패배하지는 않을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 17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 충남하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전남이 합치면은 또 15개 되겠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석을 이기도 안 이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 경제가 가장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가 곧 정치고 그게 안 보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든 사실은. 그래서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특히 서민의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오늘 그만두냐 내일 그만두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당을 지지해 주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5달이나 남았다. 정치는 예. 생물이다. 여전히 예. 변수는 많다. 그러면서 이른바 내란 심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더 작동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정권 이제 1년이 그때가 6월 3일 되면 1년이잖아요. 선거하는 날은. 네. 1년이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나오게 돼가 있고 그거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기가 어려운데 여당을 지지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살기가 좋을 때 그때 지지하는 거지. 그러나 야당이 워낙 지지부진하면은 그것 또한 지지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민주당이 사실 악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공천 헌금 의혹 논란도 있고요. 근데 이런 기회를 국민의힘에서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에서 바람 빼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는 집안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안이 분란을 빨리 없애는 것이 국민 지지를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네. 지금 일단 여야 모두 올해 지방선거에 뭐 총력을 기울이는 건 당연지사일 텐데 올해 지방선거 앞서 뭐 잠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판세를? 저는 뭐
자세히 판세를 알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이 선거는 국민의 체감도거든요. 국민들께서 누구를 지지해주면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을 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 문제다. 우리가 삶의 문제다. 삶이 핍박한데 누가 현 정부를 지원하겠느냐. 현 여당을 지원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다른 문제보다도 심각한 게 서민들 삶이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지금. 네. 그래서 기업도 하기 너무 힘들고, 어디 나가면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저도 같이 있어 보면 너무 미안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선거를 치르면은 정부 여당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틀에서 이제 경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예. 있는데 사실 뭐 그 국민의힘이 전체적인 어떤 판세에서는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만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강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경제 전체가 좋아지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서민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민 삶을 어떻게 좋아지도록 하느냐. 그것은 경제 성장입니다. 네. 다 성장을 하면은 다 좋아지는데 따라서 좋아지는 게 우리 서민들 삶이고 특히 소상공인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이고 서울에 가끔 가는데 가보면은 테헤란로도 빈 점포, 네. 점포 임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는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장동욱 대표가 파격적인 공천을 언급을 했는데 예. 지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승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떤 공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공천은 국민들이 원하는 쉽게 하면 당원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격적이라 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에 맞는 그런 사람들 공천하면 되는 거예요. 투표할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천하는 거지 자기 마음 드는 사람 공천하는 건 파격이라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구우면할 거 없이 당원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 투표의 노장에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인물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당심 70%를 지도부에 권고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예. 지사님은 당심 70%이 안을 찬성하십니까? 저는 우리 당이 어려운 게 당원들이 숫자가 적어요 지금. 그래서 당원을 확 늘려야 된다. 특히 수도권에는 지구당 위원장 이분들이 당원 확보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힘든다. 그래서 저는 당원 확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 당원이 많아져야지 우리 당이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당원을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왔기 때문에 당원들이 역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에 들어왔는데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우리 후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70% 뭐 더 이상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의원들과 예. 또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을 위해서 노력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당원을 한 10% 확보하고 당원 교육을 잘하면은 정권 되찾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고 또 모든 선거에 나가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국민들과 같이 나간다면 선거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원이 선거할 때만 반짝 늘었다가 또 선거 끝나면 다 탈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상시 당원이 늘어나고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국민 속에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상관없이 당원을 늘려서 당원들이 교육을 많이 되어가지고 자유우파 보수 정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더 빠른 이거다 생각합니다. 네. 당을 넘어서서요. 예. 연대. 예를 들면 개혁신당과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든 누구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유우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이 가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삼선 예. 도전 결심 지난해 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그 갑작스럽게 또 건강에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예, 어떤 예. 계기로 삼선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뭐 몸이 아플 때도 할 일이 많다 이래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좀 회복된 것 같고요.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 인근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지역 균형 발전 안 하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또 발전도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수도권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중앙정부 이야기할 때도 하는데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이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방 시대국 우리 조직도 만들고 지방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래서 대한민국이 뭐 지금 이 정부에서도 5억 3특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제일 땅 면적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재난도 많고 이 지난번에 산불도 크게 났는데 그 산불 그 뒤처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산불 났는 지역을 그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산이 많은데 이 산을 어떻게 돌이 되는 산으로 바꾸느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TK 신공항 또 영일만 항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잠깐 지사님도 언급하셨지만 뭐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사실 대구 경북 통합론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예, 지금 이 두 곳은 훨씬 더 좀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구 경북 통합을 먼저 준비를 했었고 저들이 법안도 다 요청해가지고 만들어놨는 법안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다가 막 기업 사태가 나고 이래서 지금 중단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전 충남하고 광주 전남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통합이 하는 게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행정 중에 그 과거에 직할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예. 부산 직할시, 대구 직할시, 대전 직할시, 광주 직할시 물론 인천도 직할시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직할시 만드는 그것이 좀 행정이 착오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도움이 안 됐다 생각하는데 합치는 게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예. 뭐 대전 충남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충남 부분에 왜 도청을 옮겼겠느냐. 균형 발전 때문에 옮기는 거다. 그래서 수도권과 우리 지방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대전 충남 지역 내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도 균형 발전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준비해놓고 통합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선거는 뭐 전국이 동시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예. 뭐 통합했다고 해서 달라지고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네. 지금 대구 경북의 현안이 이제 TK 신공항 이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사님이 이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예, 근데 예. 이게 지금 정부 재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경북 재정에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뭐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TK 신공항은 자칫하면 우리 돈 가지고 그냥 그 건설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TK 네. 신공항은 네. 공항을 새로 이전. 네, 현재 이전입니다. 공항이 예. 있는데 이전하는데 이 이전하는데 현재 땅을 210만 평 되는 대구에 있는 땅을 우리한테 미리 땅으로 현물로 준 겁니다. 그 국비가 미리 내려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물로 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건설 경기가 나빠서 이 땅을 팔아서 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 공항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네. 이 건설 경기가 나쁘니까 이게 언제까지 되겠느냐, 음. 나중에 분양이나 되겠느냐 걱정을 해서 건설회사가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항은 빨리 만들어야 돼요. 늦어지면 늦어질 만큼 지역 발전이 늦어집니다. 저는 공항 1년 늦으면 지역 발전 10년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이전에 우리 26년도에 돈 되는 것은 다 하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네네. 대구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네. 입체가 대구인데 대구 돈이 그렇게 어려우면 알겠습니다. 경북에서 좀 선제적으로 보태서 같이 하자. 네, 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네,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DJ G팍 박명수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병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저는 오래 품어온 꿈을 이루었습니다. 슬로프 차량을 지원받아 제주 성산 바다를 보고 왔거든요. 휠체어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해변 데크길에서 2026년에 첫 태양을 마주하니까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붉은 태양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지. 출발!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변덕 가득한 주 중후반 한 주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상 2.3도로 출발해서 어제보다 무려 9도 이상 아침 기온이 높은데요. 전국 대부분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한결 공기가 부드러워졌지만 내일 아침은 다시 서울이 영하 9도로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다시 종일 추워지고 이번 주 중 목요일과 일요일 기온이 이맘때 기온보다 뚝 떨어지는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기온 서울이 1도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세종 4, 대전 5, 강릉 6, 광주 대구 7, 부산 9도 등 전국이 0도에서 9도 분포로 낮 기온이 영상권이긴 해도 어제보단 낮겠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바람도 강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특히 건조특보 발효 중인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산지, 전남 동부와 경상권은 강한 바람 속에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현재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가 밤에는 전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 비나 눈이 오고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에 비나 눈이 오겠고 충남, 호남, 제주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네, 수요일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칠승입니다. 네. 자, 새해인데 연말에 이어서 계속 당내 분위기가 사실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내의 어떤 탈당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탈당은 하지 않겠다. 네. 제명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당을 나가진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어제 박지원 의원이 오선의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고 다 소명한 후에 다시 돌아오라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그동안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해오던 방식이었죠. 그래서 아마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김병기 의원은 김병기 의원 본인도 뭐 그런 방법을 내심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좀 해명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뭐 그런 방법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지금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이제 당에 좀 부담을 줄이면서 조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본인이 해명하고 싶은 부분들을 해명하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 문제를 시스템 에러라기보단 휴먼 에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이걸 휴먼 에러로 인한 결과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어제 뭐 방송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제가 또 대변인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을 제가 봤는데요. 네네. 뭐 두 개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조직적인 은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는 뭐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요. 단지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가 지금 좀 안 되고 있고 어제 강선우 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중에 핵심 관련자인데 전혀 알려진 바와 다른 지금 진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를 조금 더 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에 좀 공감을 가는 것이 이게 지금 기존에 알려졌던 보도됐던 것과 좀 다른 얘기들이 실제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김현정 대변인께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 이 이수진 전 의원이 그 김병기 의원의 이제 이른바 수수 의혹과 관련된 탄원서를 당 사무국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당에서 밝혔어요. 네. 이게 이제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수진 전 의원이 매체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보좌관이 김현지 당시 보좌관과 통화를 했고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이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이제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확인을 해보니 그 탄원서라는 게 당 사무국에 전달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소명 해명을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조간을 보면 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그 탄원서가 당에 접수된 기록 자체가 없다. 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관계들이 사실 제대로 그 확인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제 일들이 하나하나씩 조각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스템 에러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선거 때는 공천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천 관련한 그리고 탄원서도 제보도 많고 엄청나게 제보도 들어옵니다. 많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그동안 잘 관리가 됐던 거냐라는 의문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의문 제기할 수 있고 네.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들 중에서 뭐 이제 개수도 엄청 많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신빙성 있는 그 제보 내용이라고 보고 다 들여다보기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네.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공천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양들을 뭐 전부 하나하나 다 본다는 거는 사실상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해성 투서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무슨 관공서처럼 공문서 번호를 따서 뭐 이렇게 보내고 이제 이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하고 또 특히 또 뭐 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공천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라도 제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향후에 좀 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또 AS를 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뭐 암행어사단 이런 거 만든 것 네. 이런 것들도 그런 그 치유 방안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일단 그 전 사무국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지금 사실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김경 서울시 의원인데 네, 그렇죠. 예. 이분이 지금 출국을 해버리셨잖아요. 예, 그렇죠. 경찰에 고발당한 지 다음 날에.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경찰이 뭐 해명을 내놓긴 합니다만은 늑장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고발 당하자 말자 이제 출국을 해버렸으니까 네. 경찰에게 뭐 어떤 책임을 묻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출국 자체는 굉장히 뭐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죠. 뭐 이제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전후 관계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당당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또 본인에게도 결국 이게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도 이게 맞는 처신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1월 중에 귀국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못 박아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귀국 시한을 좀 최대한 당겨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또 계속 이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요. 네. 지금 뭐 다양합니다. 내란 옹호 논란에서 시작을 했는데 폭언 갑질 재산 또 뭐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청문회 앞두고 이 문제는 좀 이 후보자가 더 잘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 가장 문제가 될 만하다고 보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재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정세에 엄청나게 안 맞죠. 이게 안 맞는데 그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제도의 어떤 속성상 뭐 제가 볼 땐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백지 신탁을 했다가 백지 신탁을 맡긴 그 주식이 뭐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이제 그 가격이 오르고 그건 나중에 몇 년 뒤에 신고를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올라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백지 신탁 제도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물론 뭐 사실관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 그리고 또 논문 뭐 아빠 찬스 뭐 네. 지금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어떤 개인의 도덕성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고 본인이 해명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혜원 의원의 저 지명에 대해서 네. 저는 뭐 협치의 인사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가 진영으로 너무 세게 갈라져 있어서 뭐 우리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앞뒤가 안 맞아도 쉴드를 치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들을 만한 이야기도 뭐 이런저런 맥락을 찾아서 또 거부하고 하는 이런 대결적 그 진영 정치가 너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저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라고 보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저는 이혜원 의원이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어떤 협치 인사의 어떤 전형이나 아주 훌륭한 그 상징으로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도 좀 곤혹스럽고 저도 뭐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평하는 글을 많이 썼는데 뭐 하여간 청문회 때 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좀 세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틀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틀 네. 청문회가 가능할까요? 뭐 여야 합의하면 가능하긴 하죠. 가능하긴 한데 이틀 하자고 하는 이유가 네네. 뭐 정치 공세의 시간을 좀 늘려보자 이런 뭐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언론들이 이혜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인사청문 야당 인사청문 위원들께서 열심히 좀 파고들어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송곳 질의를 하시고 문제 제기를 좀 충분히 하시기에는 뭐 하루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루면 충분하다. 네. 네. 자,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안이 지금 법사위 상정이 수년됐다가 오늘 지금 열릴 법사위에서 다시 상정될 걸로 지금 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좀 월요일 날 저희 전현희 위원이 나오셨을 때도 그날 올린다고 얘기하셨는데 보도가 오후에 되니까 이제 수년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가 다시 올린다고 하고 약간 일정이 갈지자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읽혔는데요. 왜 그런 네. 건가요? 그 뭐 다 예상은 하시겠지만 예. 이번에 한중 그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네. 한국과 중국과의 그동안에 뒤틀렸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회담인데 그 법사위가 열려가지고 아주 또 신랄한 서로 상호간에 아주 신랄한 정치 쟁점화가 생기면 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네네.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네. 오해될 소지도 많고 예. 그래서 뭐 여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 한중 관계의 정상회담 성과를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알리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났다고 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오늘 하게 된 것은 이제 네. 오늘 이제 귀국을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시니까 사실상 이제 방중의 스케줄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것은 뭐 가능하겠다. 뭐 지도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
8일 본회의 여부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네. 8일날 본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물리적으로 가능하죠. 그게 뭐 합의만 본다면 예. 가능하지만 지금 뭐 상당히 좀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좀 힘듭니다. 시간도 뭐 짧지만 지금 11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또.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원내 사령탑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 간 아주 쟁점이 뚜렷한 법을 강행 처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그 특검법을 종합특검법을 새롭게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전망하시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통일교 특검법은 사실 양당 간의 입장이 워낙 큰데 이런 상황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신천지 로비 의혹까지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통일교 특검,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 대장동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 포기 1국조 추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8일 본회의 통과 여부까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2월 설 연휴 전에는 하겠다는 그 입장만큼 변함이 없는데. 네, 그럼 현재는 뭐 그런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새로 들었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 결국 11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그 선거가 다 끝난 다음 이후에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언론들도 뭐 취재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해서 관련 이슈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 용인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주식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두 반도체 기업을 전북으로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가 됐어요. 이거에 지금 각 당에서도 지금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는 용인시장이 이 반박하는 기자회견도 하고요. 이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이 사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 용인 클러스터 또 뭐 새만금으로 또 와야 된다 뭐 이런 논쟁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안 돼서 아주 어리둥절합니다. 그 논리들이. 왜 그러냐면 이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죠. 세계 초일류 반도체 팹이고 파운드리의 뭐 최대 강자들인데 이 기업들은 수십조의 투자를 하고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고 실패하면 사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망할 수도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다루는 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뭐 사회적 책임은 있다고 하지만 이건 엄연히 글로벌 기업들과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한전이 나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있었지만 저는 이런 거는 정치적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결정이 났죠.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와 같은 사실상의 행정수도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글로벌 경쟁을 한다든가 국내에서조차 그렇게 심한 경쟁을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다른 정책적 목표를 통해서 입지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도 이 국제적 경쟁이라든가 국내적 경쟁이 민간 기업에 비하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다른 정책적 목표를 투여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진짜 지금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먹거리의 진짜 넘버원 아이템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꼭 용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새만금일 수도 있고 뭐 포항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고 네. 원주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내놓고 그거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그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치권에서 이 장사의 논리가 아니고 이 뭐 정치로 하네 뭐 집안이 연약 집안이네 뭐 과학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가 최고 좋으냐 안 좋으냐 집안이 연약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입지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최적의 입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외국으로 눈을 돌릴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의 IRA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미국이나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그 국가들이 이런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 같은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이거를 치환해서 입지를 정할 게 아니라 여기에 가면 이렇게 여기에 가면 이렇게 최대한의 입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틀을 짜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가 더 낫습니다. 저기가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두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만큼 네. 그만큼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모두가 이제 민생 경제 얘기를 하는데 네. 각 지역 지자체들도 또 당연히 지자체에 유리한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기업이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논리가 어떤 정책적 논리라기보다는 기업의 논리, 장사의 논리 이제 이걸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근데 이게 집권 여당 안에서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를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뭐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뭐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정되지도 않고 예.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장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아이템이면서 수십조의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겼는데 그 공기업이 어떤 입지적 분리 때문에 뭐 손해를 본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 국가가 책임을 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책임 안 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강요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선거와 연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 마도 팩토리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핵심 공정 그리고 이 핵심적인 R&D 이런 것들은 모국에 두는 이런 전략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공정을 한국에 두려면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그 입지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가 되었든 그게 서울이 되었든 부산이 됐든 새만금이 됐든 광주가 됐든 대구가 됐든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어디가 제일 최적인가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선택지를 줘보는 거죠. 그럼 선택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선택된 게 용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매몰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매몰 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은 하루아침에도 가겠죠. 그쪽으로. 그렇지만 그런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그쪽에 있다는 것이지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마치 공공기관 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소모적 논쟁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할 텐데 상하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시진핑 주석하고 원래 예정됐던 시간을 좀 넘겨서 꽤 긴 시간 90분 정도 정상회담을 했고 성과가 쭉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용 보시면서 이번 그 중국 방문 어떤 의미 성과를 갖고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관계가 사실은 거의 뭐 극단적으로 나빠졌죠. 특히 이제 대만 문제, 양안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뭐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해버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중국과 의제로도 그 되지 않는 뭐 그런 아주 최악의 그 상황까지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물꼬를 트는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뭐 어떻게 전체를 다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담이었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뭐 거기에 우선 첫째 저는 제일 큰 그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년 만에 한중 관계에서 국빈 방문을 했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새해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애후 그리고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 상해에 갔을 때는 사실 다음 뭐 대권 주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는 뭐 그런 만남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최대한의 애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10건이 넘는 MOU도 체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맞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경고만 듣고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이다. 이벤트성 회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비판도 하고 이벤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네. 비판도 했는데 네. 제가 하나는 반박을 좀 해볼게요. 네. 윤석열 정권 때 한중 관계를 진짜 완전 벼랑 끝으로 몰았다라는 그 제가 하나의 예시를 더 드릴게요.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12일 날 24년 12월 12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산림을 파괴할 것이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요. 그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중국이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 물건 사가서 태양광 설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정말 정신없는 외교를 했던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진짜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 자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할 자격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절대로 외교라고 하는 게 저쪽도 다 생각이 있고 전략이 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뭐 간을 본다고나 할까요? 이제 앞으로 이야기 좀 잘해봅시다. 네. 그래서 한 발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상호 간의 그 파트너라는 것은 서로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향을 틀어서 점점 멀어져 있던 다른 방향으로 가서 멀어져 있던 것을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가깝게 이제 바로 서로를 쳐다보는 관계로 정도 만들었고 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더 가까워질 것이다. 우호 관계가 더욱더 정진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1일 선거 관련해서요. 11일. 예. 네네. 그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사퇴를 하셨잖아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요. 네. 이 사퇴를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네네. 어제 그 발표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발표만 보고 아셨습니까? 네. 지금 5분이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그 유동철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2대2. 근데 이제 자리는 세 자리. 네. 그러면서 가장 큰 관심은 뭐 수용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청파와 친명파 중에 누가 더 많이
선거에서 이길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네. 지금 그 선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내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네. 이 선거 이후에 당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짧게 선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의 당 흐름은 선거 결과에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제 질문이 이제 부적절했습니다. 네. 예, 선거 결과를 이제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고 예. 어제 사퇴하신 유동철 위원장의 내용을 보면 1인 1표 문제를 이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1인 1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그걸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1인 1표 문제를 왜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향후 전당대회에서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널뛰기 하듯 이번 한 주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현재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지만 오늘은 오후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들어와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내일은 하루 종일 이맘때보다 추워지겠고요. 이번 주 중 내일과 일요일이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어제보다 2, 3도 낮겠고 세종 4, 광주, 대구 7도 등 전국이 0도에서 9도 분포입니다. 게다가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오후부터는 체감 온도도 약간 더 내려앉겠습니다. 건조특보 발효 중인 동쪽 지역과 수도권 일부, 전남 동부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오늘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가 밤에는 대기질이 대부분 좋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에 비나 눈이,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 금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 비나 눈이 와서 충남, 호남, 제주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한중 정상회담과 이 대통령의 방중, 중국에서의 평가는 어떨까요?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내 반응이 궁금한데 제가 이 질문부터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때 시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서 화제가 됐는데 청와대가 네네. 밝히기로는 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중국 방문에 앞서 개통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이 셀카 찍은 네네. 거에 대해서 중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언론에서도 이제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NS 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셀카를 찍으면서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 시진핑 주석 부부 4명이 다 함께 나오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보도할 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만 나옵니다. 아, 마치 그렇습니까? 거기에 시진핑 주석 부부는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이른바 그 사진은 허가 없이는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중국에서 배포한 그런 사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11월 에이펙에서 만났는데 이제 2달 만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90분간 회담의 만찬까지 극진한 예우였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의 이게 모든 보도를 보면 중국의 그 가장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마크롱 대통령도 국빈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 국빈 방문에 했던 예우보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공한 예우가 한 차원 높은 거다 이렇게 중국 측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근거로 드는 게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북경과 사천성 성도인 청두인데요. 네. 이 두 군데를 방문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중심주의인 북경 그리고 경제 중심주의인 상해를 방문한 것도 다르고 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해에 가서 이 항일 투쟁의 유적지인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 문화까지 곁들여져 있다. 그래서 한 차원 높은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명분을, 한국은 실리를 확보했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는데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저는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예. 중국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가장 중시하는 게 양국 관계가 그동안 엄청나게 훼손이 됐었는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전면 회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래의 협력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 쪽에서 양국 관계가 전면 회복됐다라고 이제 바라는 부분에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직전 정부에서의 한중 관계를 그만큼 많이 훼손됐다라고 봤다는 그런 방증이겠네요.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 정권이 사실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한 대만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만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대만 문제의 국제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굉장히 불만을 퍼뜨리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게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회담에서 그렇고 CCTV하고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런 불안이나 그런 우려는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안보 관심사가 북한 문제지 않습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은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중국 측의 발표에서는 북한 이슈가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의 역할론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 뜻은 중국이 영향력이 크니까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달라라는 그런 주문이었다 본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력으로 끌어내달라. 그래서 대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종의 딜메이커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딜메이커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 역시 그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되고 중국의 그 정부적인 판단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는 게 오히려 딜메이커를 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천안문 막로에 올라서 북중로 연대를 과시를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우리의 시각에는 아무래도 북중로 관계가 훨씬 더 결속이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네네. 딜 메이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중국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데 중국의 역할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북한의 개외 교역의 95% 이상을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생김풀도 다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네. 만일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려고 든다면 대놓고는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북한을 얼마든지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점에서 중국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북한을 갖다 대화와 협상장으로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 방문도 앞두고 있는데 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중국 발표문에 보면은 항일 역사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 상하이에서 네네. 일정을 마무리하는 건데 이런 일정 또 메시지 다분히 일본을 의식한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다분히 그렇게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그 우리가 하는 비화를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 네. 당초 양국이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시했던 일정은 북경을 거쳐서 항저우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항저우에 이제 알리바바 등 네. 중국의 첨단 산업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둘러보려고 했던 것인데 중국이 항저우 말고 상해를 가라고 자꾸 이제 권유를 해서 이게 상해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표면적 이유는 올해가 이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네. 또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지 않느냐. 그러니 상해로 오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한중 양국이 항일 공동투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네. 이 점을 부각시키고 싶다는 그런 의도 아니었겠느냐 이런 건데요. 네네. 이게 중국 언론이 그 영국의 BBC 방송을 인용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문화 일정이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메시지다. 올해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이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항일 역사를 추모하는 것은 일본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역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보도에서 보면 분명하게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해 일정을 갖다가 추가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중국이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중일 관계의 악화가 더 깊어질수록 사실 우리 외교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단 한중 관계 측면에서는 어떤 접근법을 택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제 발표한 게 히토류 등 전략 물자이면서 민수용과 군사적 용도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일본에 굉장히 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히토류를 중국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마침 지금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체가 마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군과 적군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또 곧바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의도된 그러니까 타이밍을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지금을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예. 앞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맞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실용 외교와 균형 외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용 외교의 방안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좀 균형을 잡아달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과 일본 차원에서 일본 관계에서 한국이 좀 균형 잡힌 외교를 해달라.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균형 외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혼합해서 네.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중 간에 사실 또 좀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있었다, 입장을 전달했다, 인식을 같이 했다. 뭐 이런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나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좀 논의가 됐고 앞으로의 좀 변화의 방향,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이제 서해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서해 구조물을 공동 개발하자는 그런 방식은 그동안 중국이 그러니까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해결 원칙으로 항상 제시해왔던 중국식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제의한 건 뭐냐면 서해 구조물 사태를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영토 주권 문제로 비화가 될 것이고, 네. 또 영토 문제로 비화가 되면 이게 결국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서해 그 구조물 그 해역에다가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그걸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거거든요. 네네. 그게 그 내용이 핵심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유래가 좀 깊습니다. 1978년에 등소편 선생이 이제 개혁개방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면서 예. 그 당시 일본과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도, 즉 생각부 열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등소편 선생이 그 영토 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8자를 제시하거든요. 그 분쟁 유보 공동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은 일단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그 분쟁은 유보를 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서로가 이익을 나눠갖자 하는 게 이제 그런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중국식 표현을 하면 실사구시적 측면의 그런 발상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중국과의 이른바 영토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깜짝 놀랐고 또 중국에서도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락 실장의 그 발표를 보면 다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식을 같이 했다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중국도 그러한 제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14개 양해각서가 이제 체결이 됐는데 지금 네네. 국내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별도의 공동 성명 발표가 없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 점은 굉장히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공동 성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 성명에 넣을 만큼 중요한 그런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라는 걸 하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 왜 이렇게 그런 합의를 못 이뤘을까? 이 역사적인 방문에서 그걸 보려면 이제 어떻게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2월 초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인데 그 당시 이제 막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이 거의 확정될 때였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먼저 가는 게 아무래도 이게는 조금 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중국에다 이걸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가 일본 방문이 1월 중순쯤으로 예정돼 있는데 네. 그 전에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처음에 중국이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다가 12월 중순쯤 돼서 네네. 중국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좋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기간이 불과 굉장히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굵직한 의제에 대해서 서로 사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지 않느냐.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공동 성명이 불발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네네.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상대국의 국빈 방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중국은 원래 그 예견은 대단히 오래전 장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오고 그 의전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예우를 하고 있고 사실 중국의 언론 표현을 보더라도 네. 극진한 예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 흐름에서 나온 걸까요? 이 한중 정상이 판다 추가되어 논의를 꺼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양국 환경 당국이 실무 논의를 개시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네네. 우호적 관계를 더 깊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우리 지금 판다가 지금 네 마리가 지금 네. 한국에 있긴 한데 예. 그 전에 뭐 후보 등등해서 우리 중국으로 반환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은 지금 제로 판다가 한 마리도 없게 되는 거군인데 우리한테는 지금 2마리를 더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너무나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적군과 우호를 너무 확실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자, 지금 중국 방문 직전에 갑자기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공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네.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석유뿐만 아니라 뭐 통신 분야 진출 등 해서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 베네수엘라하고는 중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중국과 인도거든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하루 석유 생산량의 40%가량을 수입을 합니다. 네. 2024년의 통계를 보면 베네수엘라가 하루 평균 92만 1000배럴을 생산을 했는데 이 중에 35만 1000배럴을 즉 38.2%를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그 매장된 원유를 담보로 해가지고 뭐 통계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600억 달러, 많게는 1,1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통신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 화웨이 설비로 다 베네수엘라 전역이 깔려 있고. 네네. 작년에는 그 레이더 등 방공망도 전부 다 중국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두로를 체포했기 때문에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미국 석유 회사가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그 미국 회사가 채굴한 원유를 중국에 제공할지도 만무하고 중국이 그 원유를 담보로 빌려준 빚을 갖다 갚을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상당히 그 비판 수위를 자제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그 대응 방책을 강구하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그동안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그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외신 보도에서는 조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 사태가 그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확보했었던 건지 앞으로 이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인한 중국의 중남미 전략의 변화에는 어떤 게 크게 요동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남미에 대해서 이제 중남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D3라고 좀 다들 그러잖아요. 미국 네. 소위 말하면 미국의 세력권 안에 있는 그 지역인데 네. 사실 중국이 이제 그 이번에 그 체포한 마두로 대통령의 그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또 브릭스로 얽히는 브라질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칠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콜롬비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적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신멀로주의라고 해서 뭐 네. 자기 표는 벌로주의라고 그러던데 네. 그 신멀로주의를 통해서 이 중남미 그러니까 미주 대륙은 확실히 미국이 챙기겠다 그런 정책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손댄 게 파나마 운하고 그다음에 손댄 게 멕시코와 캐나다 손보고 그리고 그린란드 이야기하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손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국은 중남미 미주 대륙에 대한 그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할 것이고 예. 중국도 거기서 그냥 쉽사리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중남미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그 싸움은 갈수록 더 치열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월에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어떤 목표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 이제 그 마두로 사태로 인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관련해서 중국은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큰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저는 4월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 만일 돌발 변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시진핑 주석과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꾸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 4월 미중 정상회담은 아마 예상대로 열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베네수엘라 공습 전에 미중 정상회담 4월 미중 정상을 예상하면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 중국 미중 정상회담 일정 안에서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는 이런 예상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물론 중국으로서 가장 좋은 그림은 그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에 4자 회담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관련된 남북한, 미국, 중국.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이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한 계기로 북한에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판문점에서 만난다거나 해서 일단 그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중국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국이 어떻게 이제 북한을 설득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에도 정상회담에서 아마 한국 남북한 간의 이른바 소통 문제라든가 북미 접촉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도 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7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